LG화학이 4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합니다. 합작 공장을 짓는 경쟁사들과 달리 단독으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분석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화재와 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세 종목 모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 하락을 무릅쓰고 경영 구조 효율화와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국내 카지노 3사 가운데 나홀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기병 회장이 250억 원을 대여하며 지원에 나섰지만 제주공항 국제선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을 놓고 주도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초거대 AI는 쇼핑과 헬스케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중국 재봉쇄 이슈가 이틀째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선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빠르게 진단합니다. 홍 기자, 오늘 주목할 이슈들 살펴보죠. 네, 오늘 12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 수치는 2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데 전망치가 85.4를 기록했습니다. 예. 기준치가 100이기 때문에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거고 이제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인데 지금 9월부터 이제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모두 6월부터 7개월 연속 이제 기준치보다 이제 하락을 한 상태였고 특히 이제 전자통신이나 이제 부동산 업황 둔화에 따른 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게 기업 CEO들한테 직접 물어본 이제 체감 경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나 이 경기 둔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3분기 재고 자산이 지난해보다 한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재고 자산이 165조 원으로 지난해 이제 121조 원보다 한 36.4% 정도 이제 증가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 IT나 전기, 전자 또 이쪽 업종 재고가 40조에서 58조 원으로 거의 20조 가까이 늘었고요. 자동차도 한 4조 원 정도 이제 상승했습니다. 일단 이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처럼 이런 대기업들의 좀 주가가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라고 거의 확신하듯이 얘기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은데 그 근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업들 자금 경색 얘기가 지금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신종 자본증권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유상증자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그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유상증자로 주가가 크게 움직인 기업이 제주항공이랑 이제 롯데케미칼인데요. 예. 오늘 두 기업 모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주항공은 11% 정도 하락했고 롯데케미칼도 4%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 제주항공이 지난 8월에 유상증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이제 15,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4개월 사이에 주가가 한 50%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는 이제 24일부터 보통주 2,700만 주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당 발행가액이 7,98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지금 10,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롯데건설, 자회사 롯데건설에 5천억 원을 지원을 해줬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롯데케미칼에 대해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메리츠증권은 롯데케미칼의 이제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자회사인 롯데건설의 사업 리스크 부각으로 좀 재무 구조가 좀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부진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보다는 자회사에 현금을 지원해줬다 이런 점에서 이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재봉쇄 이슈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주가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 쪽에 수출하는 우리 소비주들, 소비 관련주들이 또 타격을 많이 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 소비주 하면 화장품주가 대표적인데요. 오늘 또 화장품주의 주가가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이 하루 확진자가 이제 평균 한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봉쇄를 좀 풀었다가 다시 좀 이제 강하게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LG 생활건강이나 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한 4% 가까이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의류주도 이제 동반 하락을 했는데 11월 11일에 있었던 이 중국의 광군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봉쇄가 강해지면서 이 화장품주가 좀 오르나 싶었는데 다시 좀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내일은 어떤 일정 예고돼 있습니까? 네, 내일은 우리나라와 케냐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케냐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32년 만의 일인데요. 일단 뭐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일정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제임스 블라드 총재인데 지난주에 최종금리 7%를 언급한 이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내일 연설 때 과연 이러한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고 그렇겠네요. 또 이제 슐레페커드나 베스트바이 같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쇼핑 시즌 다가오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번 소비 시즌이 경기 침체 우려 앞에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뭐 쇼핑 시즌 다가오는데 이렇게 전망이 좀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슈로 눈을 돌려야 할지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업 CEO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어려운 만큼 이 스타 CEO의 활약이 종목별로 빛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EO가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밤에는요, 디즈니가 이 CEO로 인한 호재를 톡톡히 봤는데요. 경영의 신이라고도 불렸던 이 디즈니의 전 CEO 밥 아이거가 3년 만에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디즈니를 15년 동안 이끌었던 밥 아이거는요, 그동안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등을 인수하면서 이 디즈니를 키워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디즈니의 시장 점유율 무려 5배나 뛰었고요. 주가는 또 4배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밥 아이거가 경영을 맡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디즈니의 주가 6.3%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 소식에 웰스파고에서도 이 미디어 업계의 최고 리더가 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라면서 투자자들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디즈니 주가 다들 아시겠지만 3, 4년 내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시 전설을 불러들인 만큼 앞으로의 기대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 장에서 이렇게 디즈니가 특히 주목을 받긴 했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CEO들이 복귀한 사례 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CEO가 복귀한 사례가 있죠. 예. 올해 4월 슐츠 CEO가 임시 복귀를 하면서 경영 혁신을 꾀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주주보다 직원과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영 방식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 제조 환경, 음료 제조 환경이 좀 과부하되어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이 개선을 좀 꾀하기도 했는데요. 커피 머신이나 오븐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이 중요한 경영 혁신 중 하나였습니다. 또 디지털 주문을 좀 분산하는 기술을 도입하거나 관련해서 투자를 좀 확대하는 등 고객 서비스는 더 빠르게, 또 직원들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 결과 지난 3분기 스타벅스의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특히 미국 내의 스타벅스 동일 점포 매출이 11% 늘어났는데요.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예. 평균적으로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더 비싼 음료를 많이 팔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요, 내년 4월까지 자리를 맡고요. 이후로는 나라시만 CEO가요, 자리를 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디즈니도 스타벅스의 이런 행보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어떤 리더가 기업을 이끄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행보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도 하워드 슐츠의 복귀로 주가가 4월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 6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의류 브랜드죠. 갭도요,
실적 부진으로 올해 7월에 손희아 싱거 CEO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리더가 임시로 자리를 메웠습니다. 밥 마틴 이사회 의장이 한시적으로 CEO직을 맡기로 하면서 3분기에 개별 실적이 월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주가도 10월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디즈니도 좀 이런 모습이 보여지길 좀 바라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스타 CEO라고 하면 사실 일론 머스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만큼 키워놓은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리스크로 좀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타 CEO가 곧 실적 향상이라는 방정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테슬라의 주주들은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좀 가슴 앓이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 최고의 테크 기업 분석가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요. 테슬라는 곧 머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위터 인수 직후 머스크의 경영 행태가 테슬라에 오히려 독이 됐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댄 아이브스는요. 테슬라의 목표가 $300에서 $250로 하향을 했고요. 이 최선호 종목에서도 제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텔도 지난해 2월에 팻 겔싱어 CEO가 12년 만에 복귀하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잠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1년 반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앞서 살펴보신 이 디즈니의 밥 아이거도 시장의 기대처럼 실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디즈니의 주가 행방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메리츠 금융이 화재와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3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영 효율화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하지만 화재와 증권의 개인 주주들이 주식을 전환하지 않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화재와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메리츠 3사는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이 특히나 높게 산 건 메리츠 금융지주의 고배당 정책이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023 회계연도부터 통합될 메리츠 금융지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총 주주 환원율은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50%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각사의 최근 3개년 주주 환원율 평균인 지주 27.6%, 화재 39.7%, 증권 39.3%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메리츠 금융지주가 개장 2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주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가 1시간 만에 일제히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두 회사 주식을 지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각각 내년 1월과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지주의 주식 한 주를 얻기 위해서는 메리츠 화재 1.26주, 증권 0.16주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두 회사의 개인 주주들이 주식 전환을 선택할지 혹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청구권 행사 가격은 메리츠 화재가 주당 32,800원 수준, 메리츠 증권은 4,100원 수준입니다. 오늘 종가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따라 행사 물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주의 주가가 상승 랠리를 멈춘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두 회사 지분 취득을 위해 지주사는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나오는 상황. 주식 매수 청구가 많을 경우 이번 주식 교환이 해제 가능한 만큼 앞으로 1월과 3월까지 3사 주가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이 무리를 빚고 있는 요즘 반대로 자회사 완전 편입에 나선 메리츠 금융을 놓고 주주들의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고민하는 주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이번 편입의 효과 장단기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예. 일단 금융지주나 화재, 증권 주주들만의 좀 입장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화재와 증권 주주 같은 경우에는 교환 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이제 고금리라든지 예를 들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도 인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이 저평가라는 지적이 다소 있긴 하지만 이 향후에 주주환원까지 고려하면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주식 교환 과정에서 지분 희석 등으로 이 가치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단기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 주주들의 가치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최근 10년 새에 이제 금융지주 주가가 나머지 증권이나 화재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이제 지주의 주주들한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훌륭하긴 한데 네. 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없던 주식들이 새로 들어오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물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물이 들어와서 기존의 이 어떻게 보면 희석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망을? 일단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실적면이 다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승계보다는 주주 환원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지배구조가 건전화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르게 보면 일종의 자진 상장 폐지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승계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승계 발판이 되는 경우 가끔씩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대주주 측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이 합병의 가치를 줄이거나 또는 이제 늘리거나 하는 구조로 합병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주주 지분 승계는 무관하다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주주인 조경호 메리츠 금융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 승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승계를 하면 어떤 조 회장의 지분이 79%에서 60% 세금을 내고 또 30% 이상 지분이 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식 교환을 하게 되면 이 지분율이 승계를 또 하게 되면 지분이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ESG 관점에서 거버넌스 G라고 하죠. 이 지배구조 관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가족한테 회사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제 전문 경영인 모델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의지를 밝힌 셈인데 이번에 주주들이 주목하는 건 역시 주주 환원 부분이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주 환원율 50%인데 네. 이게 3년 기간 이상 동안 당기 순이익 50%를 주주들에게 쓰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방식은 주가 저평가 수준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현금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 50%를 쓰겠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이를 진행하기 전에 메리츠 화재라든지 이 메리츠 증권이 이 합병을 하기 전에 자사주를 소각하고 이를 또 하는 방법이 이 합병 절차 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이번 자회사 편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워렌 버핏 같은 이제 장기간 가치 투자를 하는 대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주주가 지배구조상 지분이 충분해 이 안정성이 있고 또 대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경영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리츠 금융 사례를 보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주주와 또 오랜 기간 각 기업을 맡은 김영범 부회장이라든지 최임훈 부회장 등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메리츠가 이번 변화를 통해서 어떤 계열사 간 자본 배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또 향후 임직원 간 소통을 활발히 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에 좀 힘이 실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조 원 규모의 이제 다소 무거운 이 메리츠 금융의 주가가 상한가를 갖고
또 공매도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조정호 회장은 지배력은 낮아지는 대신 지분 가치가 조 단위 수준으로 늘어나고 배당 수익도 더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래서 일반 주주와 대주주 모두 이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네요.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이 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공장을 가장 빨리 그것도 가장 크게 미국에 짓는 업체는 LG화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4조 원을 투자하는 공장 건설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2차 전지 업계 출입하는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하고 관련이 있는 핵심 소재죠? 지금 그 공장을 짓는 체결식이 오늘 열렸고 언제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오늘 미국 테네시주에 이제 양극재 공장 건설 체결식을 마친 거고요. 착공 첫 삽에 들어가는 건 내년 1분기에 첫 삽에 이제 뜹니다. 네. 국내와 이제 중국에 이제 배터리 공장이 이제 LG화학이 좀 갖고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 이제 첫 양극재 생산 기술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미 현지의 배터리 공장이 있어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극 대응하는 겁니다. LG화학은 공장 건설에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단독 투자했는데요. 올해 LG화학이 발표한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공장은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좀 들어가고요. 계속 생산 라인을 늘려서 2027년까지 연산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120만 대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양극재 양인데요. 양극재는 배터리 이제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니켈 함량이 이제 80%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데요. 네. 니켈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제 코발트가 좀 많이 쓰였었는데 코발트가 좀 가격이 비싸다면서요. 네. 대신에 니켈 비중을 높이면 이제 가격 면에서도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니켈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요즘에는 그거는 그렇군요. 좀 네. 네, 국내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른 겁니다. LNF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면서요. LG화학은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네, LG화학은 이제 단독 투자 형태였기 때문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이죠. 레드우드 머티리얼과 이제 미국의 연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9월에 이제 정부가 양극재 핵심 기술 수출 우려로 이 부분을 이제 미국 진출을 불허를 했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독 공장 형태니까 기술 유출 우려도 굉장히 적고 정부의 승인을 좀 잘 통과를 했습니다. 대기업인 만큼 경쟁 업체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대규모 생산 기지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은 모두 합작 공장 형태로 캐나다 퀘벡주에 이제 양극재 공장 건설을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투자 규모는 LG화학보다는 좀 낮죠. 약 1조 원대 수준입니다. 어떻게 단독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힘이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LG화학의 매출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게 될까요? 네, 오늘 LG화학이 이제 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발표한다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와 함께 양극재 생산 능력을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존 배터리 소재 매출 목표를 3년 이상 좀 앞당겼는데요. 먼저 양극재 생산 계획을 2026년 26만 톤에서 2027년 34만 톤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LG화학은 양극재를 포함한 배터리 소재 매출을 올해보다 4배 많은 2030년까지 21조 원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3년 앞당겨서 2027년까지 2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LG화학의 지난해 연매출이 이제 42조 6천억 원인데 앞으로 5년 뒤에는 현재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배터리 소재에서 내겠다는 겁니다. LG화학의 이제 양극재 등 첨단 소재 사업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17%에서 올해 31%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LG화학 측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북미 합작 공장이 올해부터 가동되면서 양극재 부분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성과 매년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계 출입하던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네, 하늘길이 열리면서 카지노 기업들의 실적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롯데 관광개발 나홀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어떤 이유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롯데 관광개발이 이게 롯데와도 관련이 있는 기업인가요? 롯데그룹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이제 신동빈 회장과는 친척 관계인데요. 예. 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고모부입니다. 네. 네, 1971년 설립된 이 롯데관광개발은 여행 그리고 항공권 판매 대행 등이 주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2020년 12월 2개의 타워로 구성된 호텔과 카지노 등이 입점한 제주 드림타워를 오픈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는데요. 예. 늘어나는 제주도 여행 수요를 공략해서 몸집을 불리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죠.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뚝 끊겼습니다. 2019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한 롯데관광개발은 2022년 올해 2분기까지 3년 넘게 적자 행진을 이어왔는데요. 올 3분기에도 27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3년 넘게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업계가 다 이렇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카지노 기업들 전반적으로 보자면 올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 관광개발만 왜 이렇게 나홀로 적자를 기록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 위치했느냐인 건데요. 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의 그 국제선 회복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부진의 차이 그리고 실적이 회복됐냐가 이제 예, 나오는 예. 겁니다. 제주의 경우 이 해외 직항 노선이 없었던 것이 바로 롯데관광개발의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VIP 고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경쟁사 대비 이 방문자 수 개선폭이 크지 않았던 건데요. 예. 특히 VIP 고객 감소로 이 코인 구입에 쓰인 돈 드롭액이 전분기 대비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카지노에서 이제 갬블을 할 때 쓰는 그 코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칩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금액이 이제 VIP들이 오면은 이제 그 금액이 확 느는데 네. 오히려 이제 좀 고객이 감소하면서 이 드랍액까지 빠진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만 3분기 유일하게 카지노 기업 중에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면 재무 구조도 좀 급속도로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앞서서 보니까 김기병 롯데 관광개발 회장이 지난 6월이더라고요. 255억 원 정도를 수여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여를 했는데 이 회장의 생각은 이제 리오프닝이니까 롯데관광개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또 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뭐 이제 국제선 재개가 지연이 되면서 이 경영 정상화가 당분간 어렵게 됐던 거죠. 다만 이제 이 자금 수여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도 이제 롯데관광개발 주식 170만 주를 약 209억 원에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 코리아에 넘겼고 네. 같은 해 6월이죠. 관계사인 그 동아투자개발이 245억 원, 10월에는 또 김 회장의 차남인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사장이 216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예. 이렇게 조달 금액만 총 925억 원입니다.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뭐 상황이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게 적자가 3년 넘게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자본 잠식 위기에도 놓였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은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7월에 이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토지 재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 겁니다. 기존 장부가가 1,047억 원이었는데 재평가를 하면서 이 가치가 뛰었습니다. 5,680억 원. 많이 뛰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재무 구조 개선이 됐고 근데 문제는 금융 비용이 또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3분기까지 이 금융 비용은 826억 원으로 지난 1년치 총액보다 또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더니 6천만 달러의 그 해외 전환 사채가 1,400원을 넘어서는 그 킹달러 영향을 받은 탓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측은 이제 좀 설명을 좀 했는데 이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했지만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 회계상 비용 처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사채가 또 있는데 이게 모두 고정금리입니다. 각각 4.3%, 2.4%. 그래서 이제 지금 고금리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상황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관건은 이제부터는 좀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 롯데 관광개발이 국내 카지노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VIP 고객을 모시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운다면서요. 네, 좀 어떻게 좀 신박하다라고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총 3개국의 전세기 총 12편을 띄울 계획입니다. 네. 우선
우선 이제 4분기에만 총 9편의 전세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부족한 직항 노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롯데관광개발이 직접 전세기 운항을 통해서 카지노 VIP 고객을 모셔온다는 겁니다. 기존 이제 카지노 업계가 전세기 운영 경험이 전무한 것과 달리 롯데관광개발의 그 사업 출발이 여행업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세기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특히 이제 또 롯데관광개발은 일찍부터 마카오 출신 그 베테랑 전문가들을 영입해 왔다는 점도 카지노 VIP 고객을 일일이 접촉을 해서 모셔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세기 띄운 효과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망 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카지노 월 매출이 50에서 70억 원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증권가에선 이 전세기 운영으로 매출이 한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좋은 소식이 제주도로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이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도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11월 오사카 그리고 다음 달 후쿠오카, 도쿄 등을 포함해서 대만과 홍콩까지 큰 폭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 운항 재개로 인천과 김포, 부산의 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실적이 반등했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제주의 하늘길 확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강점을 좀 보자면 이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지노 VIP 고객들, 외국인 고객들 오기 좀 편하고요. 매출도 좀 살펴보면 드림타워 카지노의 이 상반기 매출이 제주도 8개 카지노의 8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적자 행진이 3년 네.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렇게 좀 적자 행진 끝낼 수 있을지 전망이 어떤가요? 네, 4분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자는 지속되지만 규모는 좀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예. 내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이제 카지노에 이어서 이제 호텔 사업의 이제 성장이 좀 눈에 띄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10월 제주도에 들어오는 사람이 여름 그 7, 8월 성수기 때보다 많은 128만 명으로 나타난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제주 호캉스와 단체 관광객이 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촬영지인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드림타워 외국인 투숙객 또한 지난 10월 1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0% 급증을 했습니다. 호텔 숙박 내 외국인 비중이 처음으로 10% 순위까지 상승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하나증권은 롯데관광개발이 내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담은 리포트를 오늘 내놨는데요. 네. 지금처럼 카지노, 호텔 성장세 계속 이어지면 내년 1분기 예상 매출액 800억 원 내외, 손익 분기점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 걱정이 되는 건 공매도 잔고 비중이 꽤 높다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17일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봤는데 공매도 잔고 금액이 734억 원, 비중으로 하면 8.75%로 1위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비중이 2019년 해외 전환사채 발행 시 그 관계사인 동아투자개발이 해외 투자자에게 빌려준 특수 물량 427만 주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향후 해외 CB 상환 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특수 물량이다.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일반 공매도 잔고는 206만 주, 전체 발행 주식의 2.8% 규모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4분기부터 실적 개선 좀 일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순한 대답만 하는 수준이었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스스로 글을 쓰고 또 그림까지 그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이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이 인공지능, 이른바 초거대 AI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일단 초거대 AI, 이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혹시 그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그녀, 헐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한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그 영화는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사만다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날씨를 말해주거나 뉴스를 읽어주는 AI 스피커 수준을 넘어서
이 영화처럼 AI와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기존 인공지능은 주어진 질문이나 상황에 정해놓은 몇 가지 답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초거대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판단해 최적의 결과물을 내놓는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입니다. 이 사람의 뇌에는 신경세포를 연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가 100조 개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초거대 AI에선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예.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술은 수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초거대 AI는 2020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설립한 AI 연구업체가 이 GPT-3라는 언어 모델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온 초거대 AI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인데요. 50년치 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하나의 자아로 다가오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들어보면 단순한 뭐 지식을 쌓고 뭐 판단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사실 꽤 고도화된 기술까지 좀 온 것 같고 이거를 넘어서 이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시집이 예. 카카오 브레인이 미디어 아트 회사와 함께 출간한 건데요. 이 초거대 AI가 13,000여 편의 시를 수집해 작법을 익혀서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뭐 주제어와 명령어만 입력하면 수초 내로 시 한 편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집에 있는 53편의 시 중에 이 고백이란 제목의 시인데요. 네. 제가 그 일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번의 괴로움의 끝에 또 한 번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이 끝없는 괴로움의 수레바퀴에서 기쁨과 슬픔을 되풀이하는 나는 영원히 인간이 되고 싶었다. 이게 네. 인간의 글을 흉내낸 수준이 아니라 이게 인공지능 스스로의 입장에서 정말 창작을 해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주제어랑 어떤 식으로 작성해달라 이런 명령어만 입력하면은 이 수초 내로 작성을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감정 또 철학적인 부분까지 담아내는 시까지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단어 하나만 주면 몇 초 안에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네이버의 AI 이 하이퍼 클로바를 활용한 클로바 스튜디오에 허정민 앵커의 이름도 한번 제가 넣어봤는데, 이름을요? 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보시면은 정민 씨 오랜만이에요. 정말 반갑네요. 민증 검사할게요. 네, 아주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네. 이 두 번째 거는 네, 허무하다. 마지막 부분에 헐헐 날아갈 거야. 이렇게 뭐 허정민 앵커의 실제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인공지능이 이걸 제 이름을 입력을 하니까 이제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언어로 이 단순하지만 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행시잖아요. 예. 단어를 주고 어떤 느낌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하면 계속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지만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 소름 네. 돋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이게 텍스트화가 되어 있으니까 글은 쓸 수 있겠다 싶은데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겁니까? 네, 이 카카오는 그림을 그리는 초거대 AI도 선보였는데요. 카카오의 AI 아티스트 칼로는 1억 8천만 장 규모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을 학습해서 다양한 화풍과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어를 입력하면 6초에서 7초 내로 6개의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1초에 하나씩 네, 그리는 거죠? 1초당 하나 꼴이죠. 예. 네, 또 로고, 수채화, 팝아트 등 형식은 물론 이 모네나 피카소 등 작가의 화풍을 지정해주면 이를 반영해서 네,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앞서 칼로는 호랑이 이미지를 조합해서 디지털 작품을 재탄생시켜 전시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그림의 일부분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주제어들이 뒤섞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점점 고도화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이 그릴 때는 어떤 대상, 물체에 대한 이해, 높은 이해, 배경에 대한 높은 이해,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조합을 잘 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인간의 그런 고도의 능력을 기계가 모사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개선이 되면 더 이제 사람처럼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그려줄 수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글과 그림의 형태로 좀 보여드렸지만 사실 아직 뭐 고도화되지 않은 단계라 하는데도 지금 이 정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산업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모델을 이용하면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간단한 설명과 예시만으로도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플 코트, 로션, 다이어리 등 제품명을 치면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뭐 또 축하 카드 문구, 또 이제 상황과 대상만 정해주면 바로 써줍니다. 뭐 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초거대 AI를 접목해서 작가의 문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표현을 추천해주는 보조 작가 서비스, 장문 연습 등의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지시문이랑 예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만드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고. 네, 카카오의 이미지 모델의 경우에는 AI 아티스트 칼로를 일반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최근에 출시했는데요. 추후 일부 기능들 업그레이드한 유료화된 전문가 버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영화 허에서 사실 이런 기술들이 정말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들을 영화로만 봤었는데 이제 진짜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들어본 플랫폼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통신사들도 이렇게 초거대 AI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술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업들은 언어랑 이미지 말고도 신약 개발이나 의료 영상 판독 등 헬스케어, 또 금융, 또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이 초거대 AI 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는데요. 더 인간처럼 사고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인력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개발과 투자인 셈입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초거대 AI를 포함한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24년 75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초거대 AI 생태계와 기술 발전의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적용될 실손보험료의 2자릿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과다 청구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반면 당국 광고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1%대 수준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료를 평균 12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13%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월 1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내년부터 11만 3천 원으로 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손해율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액은 2조 8,600억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적자가 확대됐고 올해 역시 비급여 치료 등의 요인으로 적자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초 과도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논란이 되면서 보험사들이 지급 심사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과잉 청구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가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도수치료라든지 피부 질환, 하지정맥류 같은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가 과잉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김이 변수입니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약 1%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당국은 3% 인하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손보험료 역시 보험사들은 2자릿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률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올해 최대 실적을 낸 보험사들. 보험료 인하는 1자릿수, 인상은 2자릿수로 추진하는 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입자들의 비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부동산 플랫폼들을 배척해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드는 이른바 직방금지법 추진을 놓고 직방의 안성우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규제를 혁신해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직방금지법에 대해 안성우 직방대표는 걱정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중개사분들은 이러한 그 법정 단체와 등의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 중개업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제 자격증 라이센스에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방금지법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모든 중개사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중개사의 자격정지까지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직방 등과의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직방금지법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과거 타다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직방금지법이 부동산을 넘어 프롭테크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도 이제 과거에 또 우리나라가 그런 규제를 통한 어떤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 뭐 규제를 더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더 과거로 나아가는 움직임의 시작이라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직방은 이날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반값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내년 6월까지 직방 호객노노에서 처음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는 이용자에게 법정 수수료율의 절반만 받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국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반값 수수료까지 도입한 직방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배당주 투자의 적기가 돌아왔다. 증권가가 요즘 다시 이런 조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잘만 투자하면 높아진 예적금 금리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JB금융지주가 꼽혔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금리 인상에 주식 대신 예적금을 찾는 투자자들. 전문가들은 배당주가 외면받는 현 시기가 오히려 배당주 투자의 적기라고 말합니다. 최근 급격한 주가 하락에 배당 수익률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가가 크게 빠진 탓에 추후 주가가 차츰 회복되더라도 평년과 비교해선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투심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3.8% 오르는 동안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오히려 0.3%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선 코스피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적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고 실적과 배당 연속성 등을 고려한다면 배당주의 매력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을 뽑아서 가져가는 ETF 같은 상품들을 보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5%나 많으면 6% 정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왔던 기업들을 뽑아서 투자하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성과를 국내에서도 보였었거든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JB금융지주로 9%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DG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도 8% 후반대의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상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 중 내년 실적 성장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모두 20개. 대표적으로 은행주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S-오일과 삼성카드, H&M 등은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내년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오면서 기대 배당 수익률이 5%를 넘는 곳은 JB금융지주와 삼성증권, KT 등이 꼽힙니다. 탄탄한 고배당주를 잘 고르면 예적금 금리를 뛰어넘는 배당 수익은 물론 주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국적선사 H&M이 조기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LX판토스와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CJ그룹을 대상으로 경영권 매각을 위한 사전 접촉에 나섰다고 합니다. 모두 국적선사 인수합병 시 이 사업 시너지가 큰 회사들입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를 합쳐 정부가 가진 H&M 지분은 40%를 넘습니다. 문제는 지분의 30%에 달하는 영구채라고 하는데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지분이 74%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영구채 합리적 처리 방안이 이번 매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KD
PB생명에 대한 매각 공고도 다음 주에 낼 예정으로 앞서 사전 인수 의향 조사에서 사모펀드 캡터스피 등 두 곳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단체 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기아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기사입니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기아의 단체 협약이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 초 보냈다고 합니다.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은 건데 헌법 제11조 제1항과 여러 법률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최종 시정 명령 결정이 나면 이행 기간을 주고 기한 안에 단협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이 안 되면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다만 산재 등 질병 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고용 세습 조항을 갖고 있는 기업은 63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효성, STX 엔진, 현대위아, STX 조선해양과 OCI 등이 위법한 단체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각 지방 고용청으로부터 시정 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